네, 반갑습니다. 이동훈 교수입니다. 조종행동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행동은 먼저 펄슛이라는 행동이죠. 먼저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큰 삼각형이 있고 작은 삼각형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우리 탁에 표시되는 빨간색 점이 보이는데요. 이 사실은 뭐냐면 이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을 쫓아가는 형태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행동이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을 직접 쫓아갔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지능적인 형태의 쫓아가기 이 행동이 바로 이 펄슛이라는 행동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해 보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일 먼저 살펴봤던 식 행동하고 사실은 좀 유사해 보이는 부분도 있죠. 식 행동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직접 쫓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실세계에서 보면 어떤 움직이는 사물 갖다가 쫓아갈 때 바로 지금 현재 인지한 그 위치를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미래에 어디로 갔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보통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든요. 즉 뭐 이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 행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가 쫓아가려는 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 대상을 갖다가 딱 보고 쫓아간다면 현재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지금 바르게 쫓아가는 게 되는데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위치를 변경시키면서 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가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여기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가다가 위치가 바뀌었죠. 그럼 다시 쫓아가는 행동을 이 방향으로 바꿔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가다 보니까 또 바꿨죠. 그럼 이 방향으로 쫓아가게 되겠죠. 그럼 또 바꿨습니다. 그럼 이 방향으로 쫓아가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만약 축구 선수가 이 축구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봅시다. 수비수가 이 드리블에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서 이렇게 하면 뒷공무를 쫓아가는 것이 되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공을 가로챈다면 이런 형태로 쫓아가지 않고 이 친구가 이쪽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예측한다면 아마 이런 식의 형태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조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미래의 위치를 예측해서 움직이는 것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약간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펄슛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봅시다. 자, 에이전트가 움직이는 목표를 가로채는 것이 요구될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표점이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항시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움직인다. 자, 이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찾기, 이런 행동들은 현재 우리가 그 목표를 보았을 때의 그 현재 위치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게 지능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제 펄슛, 추격하기라고 부르는 것은 도망가는 녀석, 우리의 목표점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궤적을 예측해서 예측된 지점으로 이동하자 라는 지능적인 어떤 부분들 같은 포함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자라는 게 이 추격하기 행동입니다. 근데 도피자의 궤적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도피자가 이전에 이런 궤적을 따라서 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다음 위치가 이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그쵸? 가다가 어느 순간 이쪽 갈 거야 해서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꺾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어떤 예측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어떤 과거의 행동이 예를 들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주기의 패턴을 가지고 캐릭터가 계속 움직였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갖다가 이런 패턴을 가지겠구나 미래에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예측을 갖다가 반복적인 어떤 패턴들의 행위를 모델링해서 예측하는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이 보통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트래킹이라고 보통 부르는 파트인데요. 이 트래킹 같은 파트에는 뭐 칼만 필터나 컨덴세이션 알고리즘, 우리가 뭐 몰라도 되는 다양한 어려운 수학적 모델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예측 모델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NPC를 만든다는 게 정말 과학적으로 정확한 어떤 예측을 통해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간들도 무언가를 갖다가 추격할 때 정확하게 추격 도피자가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쵸? 과거의 어떤 궤적을 보고 아마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오류를 발생하는 것도 훨씬 더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뭔가 예측이 들어간 움직임, 쫓아가기 움직임, 추격하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격하기 기능의 성공 여부, 얼마큼 잘 만드느냐는 도피자의 궤적, 미래의 어떤 움직임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 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그런데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그리고 복잡해진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예측한다는 성능과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컴플렉시티, 타임 컴플렉시티죠. 시간 복잡도 간에 적절한 타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전에 나온 게 뭐냐면 예측하기는 도피자와 추격자가 어디를 움직이고 있느냐의 관계성이 약간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 지금 밑에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추격하기 알고리즘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도피자가 에이전트 바로 앞에 있고, 그 말은 에이전트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도피자가 에이전트의 바로 앞에 있고 앞방향에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 거의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방향을 오고 있단 말이지. 거의 대면에서 움직임을 하고 있다면 이때는 굳이 예측할 필요 있을까요? 이때는 그냥 우리가 도피자를 향해서 앞에서 배운 시기행동을 통해서 그냥 쫓아가면 될 거예요. 왜냐면 예측한 위치가 결국 이 경로 근방상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자가 에이전트의 바로 앞에 있고 거의 대면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게임 만들 때 어떤 상황이란 것을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말로 되어 있는 것들 갖다가 그 어떤 조건의 형태로 표현을 해내야 되죠, 항상. 그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데, 왜냐면 이 말고도 비슷한 형태의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그냥 만들 때는 사실 그래요. 어떤 장르별 게임이 있잖아요. 뭐 플랫포머 게임이 됐던, 뭐 슈터 게임이 됐던, FPS 게임이 됐던, 장르 게임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란 것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사실 어떻습니까? 유사하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서 만약에 게임을 만들기를 여러분들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많은 내용들은 기존에 만들어진 게임의 소스 코드나 튜토리얼 이런 걸 보고 그런 기법들 배우시면 70-80%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고리즘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모작을 통해서 익힌 기술로도 게임 비스무리한 것을 만들기가 쉬워요. 하지만 지금 이런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배우는 알고리즘들은 게임마다
다른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배웠던 그 이미 알려진 코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게임 개발자로서 뭔가 잘 만드느냐의 성패는 이런 데서 나는데, 이러한 상황들, 도피자가, 이게 도피자죠. 에이전트 쫓아가려는 녀석, 바로 앞에 있고 거의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는 그냥 우리가 예측할 필요 없다. 이거 뭐 도피자가 바로 앞에 있고 거의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 이건 여러분들 직접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많은 경우가 뭐냐면, 이런 어떤 기하학적인 관계 문제는 그 수학적인 형태로 문제를 모델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방향이 얼만큼 근사하냐. 자, 이것은 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이제 벡터 이퀘이션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적 통해서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내적을 통해 쉽게 개선 가능하다. 도피자의 역방향이 에이전트 방향에서 대략 20도 이내일 때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자의 역방향. 자, 도피자의 역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이죠. 자, 도피자의 역방향이라는 이 역방향 벡터와 에이전트가 향하는 이 벡터가 사이에 뭡니까? 이 사이에 각을 구했을 때 이 각이 대략 20도 미만이라면, 자, 우리는 이 경우가 대면하고 있다. 바로 앞에 있고 대면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방향성이 있고 각을 구하는 문제. 자, 이게 내적이죠.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자, 어떤 벡터가 있을 때, 뭐 내적 공부하신 분 다 알겠지만 A라는 벡터가 있고, 자,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제 A, B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각 성분의 곱의 합. 우리가 AX X 성분, 자, BX 3차원을 본다면 AY, BY 곱 AZ, BZ, 자, 이런 곱의 합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자, A 벡터, B 벡터의 이루는 각, 코사인 시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의 식을 통해서 내적의 결과를 얻어내는 건 되게 쉽죠.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A가 2,3,1이고 B가 1,-2,4다. 그럼 두 내적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각 성분끼리 곱하면 됩니다. 6 곱하기 1은 2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4 곱하기 1은 4. 공교롭게 0이 나오네요. 자, 이게 내적 결과입니다. 자, 0 안 나오는 걸로 해봅시다. 그래야 좀 쉬우니까 2로 합시다. 그럼 2, 4, 8. 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자, 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시타 사이 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20도 내외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 사이 각을 구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두 공식을 갖다가 같이 응용해서 보면, 자, 코사인 시타는 A의 내적, B의 내적 분의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와 B의 내적의 결과입니다. 자, 이 A 벡터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죠. 2는 4, 3, 3은 9, 2는 4니까 루트 17이 되겠고요. 자, B 벡터의 크기는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고,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될 겁니다. 자, 루트 2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루트 17, 루트 21 분의 AB의 크기가 4였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타라는 것은 우리가 코사인 인버스
아크 코사인의 루트 17, 루트 21 분의 4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각을 갖다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때 나온 값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타 값을 구하고, 이 시타 값을 통해서 또 두 어떤 방향성의 관계들을 갖다가 계산해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사인 시타라는 녀석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생긴 모양이, 자,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런 형태의 서로 시메트릭한 대칭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0 되는 지점이 90도입니다. 자, 이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90도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 사이에 값은 양수이고, 자, 넘어가는 값은 음수라는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의 어떤 크기의 값은 항상 부호가 뭡니까? 양이고 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가 만약에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90도죠,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서 이쪽으로 회전하면. 자, 여기서 이까지 회전한 것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자, 이 범위에 있는 어떤 벡터와의 크기의 내적도, 자, 양의 값을 가진단 말입니다. 자, 임의의 벡터라고 하더라도 이 벡터 두 벡터의 내적의 결과값은 항상 양수를 가진다. 자, 앞쪽은 양이고 뒤쪽은 음이다. 음을 가진다. 그 말은 여기다가 이제 벡터를 만들면 이 벡터의 내적 결과는 음이 됩니다. 음수가 되죠. 자, 이러한 그냥 우리가 코사인 시타를 실제 시타 값을 안 구하더라도 앞면 뒷면 구분할 때는 두 벡터의 내적 결과가 양수이냐 음수이냐 뭐 이걸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A 벡터, B 벡터의 내적 결과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결과입니까? 자, 0인 경우에는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자, 그건 직각인 경우입니다. 직각인 경우 판단할 때도 우리가 내적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핵심은 제가 다 설명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 돌려보기 하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이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내적을 이용해서 어떤 물체와의 관계를 갖다가 이해하시는데 되게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가능하다. 요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은 부분이다 이야기 드렸고요. 자, 우리 그래서 앞일 실제로 해야 될 그지 앞일 예측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선형적으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도피자가 이런 방향성을 현재 가지고 있다면 내가 쫓아갈 때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방향성의 어떤 선분을 향해서 내가 쫓아가겠다. 그걸 결정하다는 거죠. 꼬불꼬불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벡터의 에이전트 벡터의 앞방향 벡터, 즉 속도 벡터, 속도 벨로시티가 이 방향이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자. 근데 두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이 방향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방향에 어디쯤을 갖다가 우리 고려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타이밍에 내가 이 정도 점에 도착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먼 위치, 한 이 정도 위치로 움직인다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쫓아가는 녀석이 이 도피자로부터 얼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 가까이 있다, 그럼 예측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위치까지 금방 도달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쫓아가는 대상이 이렇게 멀리 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땐 더 멀리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이 움직였을 거라고 예측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많이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거리가 커질수록 예측도 커져야 한다. 무슨 관계입니까? 두 가지는 비례관계입니다. 그렇죠? 추격자와 도피자 사이의 거리에 비례하다. 뭐가 앞뒤를 예측하는 정도는 비례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속도입니다. 내가 뭐 거리와 관계없이 뭐 비교적 가까이 있는데 내가 뭐 느릿느릿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이 친구도 느릿느릿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예측 정조를 갖다가 속도가 느려지면 더 많이 예측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렇다면 금방 여기 도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빨라요. 금방 도착할 수 있으니까 예측을 작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예측 정도와 속도와의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어려운 예측 알고리즘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이것만 사용할 겁니다. 현재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갖다가 믿고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선형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얼마큼 예측할 것이냐 정도는 거리에 비례하고 속도에 반비례한다. 자, 이걸 쓸 거예요. 그럼 거리에 비례하고 속도에 반비례한다는 코드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예측 P라는 게 있을 때 A분의 B라고 분수꼴을 나타내보면 A가 커지면 P는 작아지죠. 맞습니까? 반면에 B가 커지면 다른 색깔로 할게요. B가 커지면 P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 항목들은 우리가 비례한 관계를 갖다 나타낼 때 쓰고요. 분모 텀은 반비례한 관계를 나타낼 때 보통 씁니다. 코드 상에서도 자 이런 정도 수준의 우리 예측을 할 때는 분자 분모 간의 관계성 가지고 문제를 정의하면 아주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행동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성만 이용해서 사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유사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자, 이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자가 에이전트 앞에 있고 에이전트를 대면하고 있다면 현재 위치만 고려하겠다 이겁니다. 비클에서 도피자로 향하는 벡터를 구했죠. 자, 점 빼기 점은 뒤에서 앞으로 가는 벡터라고 얘기했습니다. to evader를 향한 벡터. 그러니까 쫓아가려는 녀석.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to evader란 벡터는 어디서 어디로 향하는 자, vehicle의 포즈에서 evader의 포즈로 향하는 1이라는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to evader라고 구해놓고요. 다음에 relative 헤딩은 vehicle의 이 헤딩과 evader의 이 헤딩을 갖다가 내적했습니다. 도트 프로덕트. 그리고 relative 헤드가 아까 이 반대 방향과 내적했을 때 20도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반대 방향 아니죠.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0.95. 0.95가 약 18도거든요. 아까 코사인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0.95라고 잡아서 이것보다 작은 값이라면 자, 서로 대면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to evade 구한 것과 vehicle의 헤딩 간의 이 관계가 0보다 크다면 자, 이거 앞면에 있는 거죠. 앞쪽에. 자, 이 앞쪽에 있는 겁니다. 0보다 크다는 의미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앞쪽에 존재하면서 이 둘 사이의 각도가 한 20도 미만의 각도, 이 반대 방향의 각도가, 반대 방향 각도, 마이너스로 돼 있어 좀 엇갈리는데, 그냥 이렇게 하기 편합니다. 자, 이 각도를 갖다가 내적한 게 20도 미만이라면, 자, 대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시계 행동하자. 자, 그렇지 않다면의 문제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쉽습니다. Look ahead time. 얼만큼 많이 예측할 것이냐.
뭐에 비례한다고 했습니까? to evade를 향한, 자, 이거죠. 이게 to evade입니다. 이 벡터의 길이, 이 둘 사이 거리죠. 이 거리에는 뭐 어떻게 한답니까? 비례하게 하고, 이 비클이나 이베이더의 속도에는 이제 반비례하는 거죠. 분모에 있으니까. 자, 이 관계로 만약에 거리가 멀다면 이 값이 커질 거고요. 속도가 빠르다면 이 값이 작아질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만큼 이제 내가 도착하기에 먼 거리에 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시계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어딜 향해서 이베이더의 벨로시티, 자, 이베이더가 가고 있는 방향이죠. 벨로시티. 자, 여기다가 look ahead time을 갖다 곱했습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베이더가 이번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러한 벨로시티를 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쫓아가는 친구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이베이드의 벨로시티에다가 look ahead time을 갖다 곱했습니다. 그 말은 이 벨로시티 값이 이만큼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이 거리에 비례한 속도에 반비례한 값으로 곱하기 만 2라면 이 벨로시티의 2배 되는 만큼 예측하겠다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뭐 3배라면 더 커지겠죠. 예측한 정도가. 자, 그럼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정해져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은 뭐냐면 벡터예요. 벡터.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지 어떤 위치에 고정된 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구해야 될 것은 고정된 점을 구해야 됩니다. 그 말은 자, 이 위치라면 이 위치를 타겟 점으로 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으로 환원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이베이드의 위치 값에다가 이 벡터를 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 지점을 향하는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이 내용을 끝까지 하는 게 낫겠죠.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좀 더 씁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점과 점이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여기 시작점, 끝점으로 가는 벡터를 정의합니다. 시작점 A라고 하고 끝점 B라고 합시다. 그럼 벡터 V라는 것은 B 빼기 A입니다. A 시작점에서 B로 가는 벡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끝점을 구하려고 해요. B를 구하려고 해요. 근데 B는 뭐냐면 뭐예요? 이 벡터 V에다가 A를 더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뭐예요? 이게 시작점에다가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벡터 V를 더하면 끝점이 나온다는 이런 형태의 공식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점 더하기 벡터는 이제 점이 나오는 형태가 점 빼기 점 벡터로부터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공식이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여기로 가는 벡터를 갖다 지금 구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뭘 더해주는 겁니까? 시작점을 갖다 더해주면 이게 시작점이죠. 이 벡터의 시작점을 갖다 묶어준다고 제가 표현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묶어주면 우리가 끝점 구할 수 있고요. 이 끝점입니다. 이 끝점을 향해서 이 녀석이 쫓아가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펄슛이라는 행동의 완성입니다. 오늘 조금 좀 설명이 좀 매끄럽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뭐 벡터에 관련된 내적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예측까지 살펴봐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베이드 도표하기도 똑같이 예측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똑같습니다. 뭐 벡터 방향만 바꾸면 되겠죠. 자, 이 도표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갖다 보시면 손쉽게 알 수 있으니까 이 설명은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펄슛에 관련된 사항을 살펴봤고요. 좀 차분하게 한번 보시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 내용이니까 뭐 정확하게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